유럽의 왕들이 한 남자의 이름만 들어도 잠을 이루지 못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 남자는 왕족도 아니었고 명문 귀족 출신도 아니었거든요. 지중해 변방의 작은 섬에서 태어난 프랑스어 억양도 어눌했던 포병 장교였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가 불과 10년 만에 유럽 지도를 완전히 다시 그려버렸고 왕들을 줄 세우고 제국을 건설했다가 결국 러시아의 눈보라 속에서 60만 대군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나폴레옹 보나파르트. 그가 만들어낸 20년의 격변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나폴레옹이 태어난 1769년의 유럽은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왕으로 태어나면 왕이고 농민으로 태어나면 평생 농민인 세계였거든요. 귀족이 아니면 장교가 될 수도 없었고 신분은 하늘이 정해주는 것이라 믿던 시대였습니다. 국경선도 권력 구조도 수백 년째 거의 변하지 않았고 누구도 이 질서가 무너질 거라고 상상하지 못했죠. 그런데 1789년 파리에서 모든 게 뒤집어집니다. 프랑스 혁명이 터진 거예요. 굶주린 민중들이 바스티유 감옥을 부수고 귀족들의 특권이 하룻밤 사이에 폐지되고 급기야 왕이 끌려 내려오는 상황까지 벌어집니다. 유럽의 다른 왕들은 공포에 질렸습니다. 오늘 프랑스 왕이 끌려 내려왔다면 내일은 자신들 차례가 될 수도 있었으니까요. 오스트리아와 프로이센이 먼저 군대를 움직였고 혁명의 불씨를 꺼버리겠다며 프랑스를 침공합니다. 모두가 생각했죠. 왕도 없고 혼란에 빠진 프랑스는 금방 무너질 거라고요. 그런데 완전히 반대였습니다. 혁명 프랑스는 오히려 전례 없는 동원력을 보여줬고 발미 전투에서 연합군을 막아내면서 공화정을 선포해버립니다. 그리고 1793년 2월 결정타가 떨어집니다. 루이 16세의 목이 단두대에서 떨어진 거예요. 이 순간 유럽의 왕들은 억제가 아니라 제거를 결심하게 됩니다. 영국, 스페인, 네덜란드, 포르투갈까지 프랑스를 상대로 뭉쳤고 프랑스는 사방에서 적에게 둘러싸입니다. 지휘관은 부족했고 전선은 너무 넓었고 상황은 절망적이었죠. 바로 그때 한 명의 포병 장교가 역사의 전면에 등장합니다. 1793년 툴론 공방전에서 나폴레옹은 자신만의 방식을 보여줍니다. 다른 장군들이 성벽을 정면으로 두드리고 있을 때 그는 항구를 제압할 수 있는 고지를 찾아내서 대포를 집중 배치했거든요. 결국 영국 해군이 철수했고 24살의 무명 장교는 하룻밤 사이에 이름을 알리게 됩니다. 나폴레옹의 진짜 무기는 총검이 아니라 계산이었습니다. 거리, 각도, 시간, 병력 배치를 숫자로 환산하는 냉정한 두뇌가 그의 본질이었거든요. 1795년 파리에서 왕당파 폭동이 터졌을 때 그는 망설임 없이 대포를 시가지에 배치하고 포도탄을 퍼부어 군중을 해산시킵니다. 잔혹했지만 효과적이었고 혁명 이후 끝없는 혼란에 지쳐있던 프랑스인들에게 그는 안정을 가져다줄 사람으로 각인됩니다. 하지만 군대에서 인정받는 것과 권력의 중심에 들어가는 건 완전히 다른 문제였습니다. 나폴레옹은 파리 사교계에서 여전히 이방인이었고 정치적 연줄도 약했거든요. 1796년 초 그는 조제핀 드 보아르네를 만납니다. 첫 남편을 혁명의 공포정치 시기에 잃었지만 파리 사교계에서 살아남은 여인이었죠. 두 사람의 결혼이 순수한 사랑이었는지 전략적 선택이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분명한 건 이 결혼 직후 나폴레옹이 이탈리아 방면군 사령관으로 임명됐다는 사실이에요. 파리 권력층 안에 들어온 그는 이제 전쟁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얻게 됩니다. 이탈리아 전선은 완전히 엉망이었습니다. 병사들은 몇 달째 급료를 못 받았고 신발도 없이 행군하는 부대가 수두룩했거든요. 장비는 낡았고 사기는 바닥이었고 적은 훨씬 많았습니다. 다른 장군이었다면 방어에 급급했을 상황에서 나폴레옹은 정반대로 움직입니다. 그는 병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헐벗고 굶주렸다. 하지만 저 산 너머에는 이탈리아의 비옥한 평원이 있다고요. 그리고 정말로 그 산을 넘어서 오스트리아군과 사르데냐군을 차례로 격파해버립니다. 나폴레옹의 전술은 단순했지만 치명적이었습니다. 적이 분산되어 있을 때 빠르게 이동해서
한 부분을 압도적인 병력으로 때리고 격파한 뒤 다음 목표로 이동하는 방식이었거든요. 각계 격파라고 하죠. 그는 보급선을 끊어서 적을 고립시키고 지형을 이용해 포병의 화력을 극대화했습니다. 리볼리 전투에서 협곡 지형을 활용해 연합군을 박살냈고 밀라노를 점령하고 만토바를 함락시키면서 오스트리아를 협상 테이블로 끌어냅니다. campo 포르미오 조약으로 베네치아와 라인란트 일부를 프랑스에 넘기게 만들었죠. 프랑스 국민들은 열광했습니다. 혁명 이후 혼란만 거듭하던 프랑스가 드디어 승리를 맛본 거예요. 나폴레옹은 이제 단순한 장군이 아니라 프랑스의 희망으로 떠오릅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여전히 풀리지 않는 숙제가 있었습니다. 영국이었거든요. 영국은 섬나라라서 육군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었고 강력한 해군으로 프랑스의 해상 무역을 압박하고 있었습니다. 나폴레옹은 우회 전략을 제안합니다. 이집트를 점령해서 영국과 인도를 잇는 연결고리를 끊어버리자는 거였죠. 1798년 나폴레옹은 4만 대군을 이끌고 이집트로 향합니다. 육상에서는 그의 공식이 다시 한번 작동했어요. 피라미드 전투에서 맘루크 기병대가 돌격해왔을 때 그는 보병들을 방진 대형으로 배치하고 중앙에 포병을 숨겨뒀습니다. 기병이 접근하면 포병이 불을 뿜었고 기병 돌격은 무력화됐죠. 맘루크들은 개인 전투 능력은 뛰어났지만 조직적인 화력 앞에서 속수무책이었습니다. 나폴레옹은 이집트를 장악했고 심지어 학자들까지 데려가서 로제타석 같은 고대 유물들을 발굴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바다에서 재앙이 터집니다. 나일 해전에서 영국의 넬슨 제독이 프랑스 함대를 괴멸시켜버린 거예요. 프랑스군은 이집트에 고립됐고 본국과의 연락도 보급도 끊겼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오스만 제국까지 프랑스에 선전포고를 하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됐죠. 그리고 유럽에서도 나쁜 소식이 들려옵니다. 오스트리아와 러시아가 다시 뭉쳐서 2차 대프랑스 동맹을 결성했고 이탈리아에서 프랑스가 밀리고 있었거든요. 나폴레옹은 결단을 내립니다. 그는 군대를 이집트에 남겨두고 몰래 프랑스로 돌아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걸 비겁한 탈출이라고 비난했고 어떤 사람들은 그가 전쟁보다 권력을 더 정확히 계산할 줄 알았다고 평가합니다. 어쨌든 그가 파리에 도착했을 때 프랑스는 다시 한번 혼란에 빠져 있었습니다. 정부는 무능했고 군대는 패배하고 있었고 국민들은 지쳐 있었거든요. 1799년 12월 나폴레옹은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의회를 협박하고 무력으로 권력을 장악한 뒤 제1통령 자리에 오릅니다. 30살의 나이에 프랑스 전체를 손에 넣은 거죠. 권력을 잡은 나폴레옹은 먼저 외부의 적을 정리합니다. 1800년 봄 그는 군대를 이끌고 알프스를 넘어 이탈리아로 진격합니다. 마렌고 전투에서 오스트리아군을 격파했고 프랑스는 다시 숨을 쉴 수 있게 됐죠. 이듬해에는 오스트리아와 르네빌 조약을 맺어서 라인강 서쪽 전체를 프랑스 영토로 확정했고 1802년에는 영국과도 아미엥 조약을 맺어서 잠시나마 평화를 얻습니다. 하지만 나폴레옹에게 평화는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그의 권력 기반 자체가 전쟁과 승리에 의존하고 있었거든요. 1804년 그는 마침내 황제의 자리에 오릅니다. 프랑스는 왕이 싫어서 혁명을 일으켰는데 15년 만에 다시 한 사람에게 절대 권력을 몰아준 거예요. 모순적이죠. 하지만 당시 프랑스인들 상당수는 무능한 정치인들의 끝없는 싸움보다 유능한 한 사람의 확실한 통치를 원했습니다. 국민투표에서 압도적인 찬성이 나왔고 나폴레옹은 노트르담 대성당에서 교황 비오 7세가 지켜보는 가운데 스스로 왕관을 자기 머리에 올려놓습니다. 황제가 된 나폴레옹 앞에 다시 연합군이 몰려옵니다. 3차 대프랑스 동맹이었죠. 영국, 오스트리아, 러시아가 뭉쳤고 나폴레옹은 먼저 오스트리아를 치기로 합니다. 울름에서 오스트리아군 주력을 포위해서 항복을 받아내고 빈까지 점령했거든요. 하지만 바다에서는 또다시 패배합니다. 1805년 10월 트라팔가르 해전에서 영국의 넬슨 제독이 프랑스와 스페인 연합함대를 괴멸시켜버린 거예요. 넬슨은 이 전투에서 전사했지만 영국은 앞으로
100년간 바다의 지배자로 군림하게 됩니다. 나폴레옹의 영국 상륙 작전은 영원히 불가능해졌습니다. 육지에서는 달랐습니다. 1805년 12월 2일 아우스터리츠에서 나폴레옹은 오스트리아와 러시아 연합군을 상대로 결정적인 승부를 벌입니다. 흔히 삼재 전투라고도 불리는 이 싸움에서 프랑스군은 약 7만 명, 연합군은 8만에서 9만 명 정도였거든요. 나폴레옹은 전선을 넓게 펼치지 않고 연합군의 움직임을 유도해서 전장의 중심부에 결정적인 타격을 가하는 방식을 택합니다. 연합군은 지휘 체계가 흔들리고 대영 유지에 실패하면서 결국 후퇴했고 프랑스는 완벽한 승리를 거둡니다. 이 전투 이후 오스트리아는 프레스부르크 조약을 맺으며 전쟁에서 빠졌고 이듬해에는 신성 로마 제국이 해체되면서 유럽의 세력 균형이 완전히 뒤바뀌게 됩니다. 아우스터리츠 이후 유럽의 판도가 완전히 뒤집어집니다. 신성 로마 제국이 해체됐고 프로이센은 겁에 질렸고 나폴레옹은 독일 지역에 라인 동맹이라는 위성국가 연합체를 만들어냅니다. 1806년에는 프로이센이 도전했다가 예나와 아우어슈테트에서 박살이 났고 베를린까지 점령당합니다. 1807년에는 러시아마저 틸지트 조약으로 프랑스와 손을 잡습니다. 나폴레옹은 이제 유럽 대륙 전체의 지배자가 됐습니다. 하지만 영국만은 손이 닿지 않았습니다. 바다를 건널 수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나폴레옹은 경제로 영국을 조르기로 합니다. 대륙 봉쇄령이었죠. 유럽 전체가 영국과 무역하는 걸 금지시킨 거예요. 이론적으로는 그럴듯했습니다. 영국은 유럽의 상품을 팔아서 먹고 사는 나라였으니까 시장을 닫아버리면 결국 굴복할 거라는 계산이었죠. 문제는 이 봉쇄가 영국만큼이나 유럽 각국도 괴롭혔다는 점이에요. 영국 상품 없이는 생활이 안 되는 나라들이 많았거든요. 포르투갈이 먼저 봉쇄령을 거부했고 나폴레옹은 이베리아 반도 전체를 장악하기로 합니다. 스페인 왕실 내부의 분쟁을 이용해서 왕을 쫓아내고 자기 형 조제프를 스페인 왕으로 앉혔거든요. 그 순간 스페인 전체가 폭발합니다. 민중 봉기가 일어났고 가톨릭 교회가 저항을 선동했고 게릴라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나폴레옹의 정규군은 대규모 전투에서는 무적이었지만 골목골목에서 튀어나오는 게릴라는 상대할 수가 없었거든요. 영국이 포르투갈에 상륙해서 스페인 저항군을 지원하기 시작했고 이베리아 반도는 프랑스 제국의 끊임없는 출혈 부위가 됩니다. 6년 동안 30만 명 이상의 프랑스군이 이 반도에서 죽거나 다쳤습니다. 더 큰 재앙은 동쪽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러시아가 대륙 봉쇄령을 어기기 시작한 거예요. 러시아는 영국과의 무역 없이는 경제가 돌아가지 않았거든요. 나폴레옹은 분노했고 1812년 6월 드디어 러시아 원정을 개시합니다. 60만 대군이었습니다. 역사상 단일 작전에 동원된 가장 큰 군대 중 하나였죠. 나폴레옹의 계획은 늘 그랬듯이 속전속결이었습니다. 러시아군 주력을 빠르게 포착해서 격파하고 차르를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는 거였어요. 그런데 러시아는 싸워주지 않았습니다. 그냥 후퇴했거든요. 퇴각하면서 모든 걸 불태우고 우물에 독을 풀고 곡식을 없애버렸습니다. 청야 전술이라고 하죠. 나폴레옹의 군대는 적과 싸우기도 전에 굶주림과 더위와 질병에 시달리기 시작합니다. 병사들이 낙오하고 말들이 쓰러지고 보급선은 점점 길어졌거든요. 9월에 드디어 보로디노에서 대규모 회전이 벌어집니다. 양쪽 합쳐서 25만 명이 맞붙었고 하루 만에 7만 명이 죽거나 다쳤습니다. 프랑스가 이겼다고는 하지만 러시아군은 괴멸되지 않고 퇴각했고 프랑스군의 손실도 엄청났거든요. 일주일 뒤 모스크바에 입성했지만 도시는 텅 비어 있었고 그날 밤 곳곳에서 불이 났습니다. 러시아인들 스스로 도시를 불태운 거예요. 식량도 수경지도 차르의 항복도 없었습니다. 나폴레옹은 5주 동안 기다렸지만 아무 응답도 없었고 10월 중순에야 퇴각을 결정합니다. 이미 너무 늦었죠. 겨울이 왔습니다. 영하 30도에서 40도까지 떨어지는 러시아의 겨울 앞에서 대군이 쓰러지기 시작했습니다. 동상으로 손발이 썩어가고 굶주린 병사들이 쓰러진 말을 날로 뜯어먹고 코사크 기병대가 나고병들을 사냥했거든요. 베레지나 강을 건너면서 또 수만 명이 죽었습니다.
60만 명 중에서 살아 돌아온 건 10만 명도 안 됐어요. 대부분은 전투가 아니라 추위와 굶주림에 죽었습니다. 러시아 원정의 실패는 유럽 전체에 신호를 보냅니다. 나폴레옹도 질 수 있다는 신호요. 프로이센이 먼저 반기를 들었고 오스트리아가 합류했고 스웨덴까지 가세합니다. 6차 대프랑스 동맹이었죠. 1813년 10월 라이프치히에서 운명의 전투가 벌어집니다. 민족전쟁이라고도 불리는 이 전투에서 나폴레옹의 30만 군대가 연합군 35만 군대와 맞붙었고 4일간의 전투 끝에 프랑스가 패배합니다. 동맹국이었던 작생군이 전투 중에 배신해서 연합군으로 넘어간 것도 타격이 컸죠. 파리가 함락됐고 나폴레옹은 1814년 4월 퇴위합니다. 그는 지중해의 작은 섬 엘바로 유배됐고 유럽의 왕들은 빈에 모여서 혁명 이전의 질서를 되돌리려 합니다. 모든 게 끝난 것처럼 보였죠. 그런데 1815년 2월 나폴레옹이 엘바를 탈출합니다. 1000명 남짓한 병력으로 프랑스 남부에 상륙했고 파리로 진격하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를 체포하러 온 군대가 오히려 그에게 합류한 거예요. 장교들이, 병사들이 황제 만세를 외치며 그를 따랐거든요. 루이 18세는 파리에서 도망쳤고 나폴레옹은 20일 만에 다시 황제가 됩니다. 백일천하가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유럽의 연합군은 즉각 동원에 들어갔고 나폴레옹은 그들이 합류하기 전에 각계 격파하기로 합니다. 늘 하던 방식이었죠. 그는 벨기에로 진격해서 먼저 프로이센군을 리니에서 물리칩니다. 그리고 웰링턴이 이끄는 영국과 네덜란드 연합군을 워털루에서 만납니다. 1815년 6월 18일 운명의 날이었습니다. 전날 밤에 폭우가 쏟아져서 땅이 진흙탕이 됐고 나폴레옹은 포병이 효과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전투 개시를 늦춥니다. 하지만 그 몇 시간이 모든 걸 바꿔놓습니다. 웰링턴은 능선 뒤에 병력을 숨기고 버텼고 프랑스군의 공격은 번번이 막혔거든요. 우구몽 농가에서 벌어진 혈전, 라에생트 농가를 둘러싼 사투, 수천 명의 기병 돌격이 영국 방진에 부서졌습니다. 그리고 오후 늦게 전장의 동쪽에서 먼지 구름이 일어납니다. 프로이센군이 도착한 거예요. 블리허 원수가 이끄는 프로이센군은 리니에서의 패배에도 불구하고 재정비에 성공했고 웰링턴과의 약속대로 전장에 나타났습니다. 프랑스군은 양면에서 압박당했고 마지막으로 황실 근위대가 투입됩니다. 단 한 번도 패배한 적 없는 나폴레옹의 최정예 부대였죠. 하지만 그들마저 영국군의 일제 사격 앞에서 무너져 내렸고 근위대가 후퇴한다는 외침이 퍼지자 프랑스 전선 전체가 붕괴합니다. 이번에는 돌아올 곳이 없었습니다. 나폴레옹은 영국 군함에 항복했고 대서양 한가운데 있는 세인트 헬레나 섬으로 보내집니다. 유럽에서 3000km나 떨어진 탈출이 불가능한 화산섬이었죠. 그곳에서 그는 6년을 더 살았습니다. 전쟁이 아니라 기억과 싸우면서요. 그는 측근들에게 자신의 전투를 구술하게 하고 패배는 지우고 승리는 과장하며 자신을 혁명의 계승자이자 유럽 통합의 선구자로 포장합니다. 1821년 5월 5일 위암으로 51세의 나이에 사망했지만 그가 만들어낸 이미지는 죽지 않았습니다. 나폴레옹은 정말로 천재였을까요? 아니면 재앙이었을까요? 아마 둘 다일 겁니다. 그는 20년 동안 유럽 전체를 전쟁터로 만들었고 수백만 명이 죽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가 남긴 변화들, 민법전 같은 법체계, 능력주의 원칙, 근대 행정 시스템은 그의 제국보다 오래 살아남았거든요. 유럽의 왕들은 빈 회의에서 시계를 되돌리려 했지만 민족주의와 시민권이라는 불씨는 이미 꺼지지 않게 번져 있었습니다. 어쩌면 나폴레옹은 천재였기 때문에 재앙이 될 수 있었고 그 재앙이 워낙 거대했기 때문에 한 시대의 이름으로 남았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그 20년을 나폴레옹의 시대라고 부르는 거겠죠.